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네, 오늘 5강 햇빛과 광합성에 대해서 광합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이 파트는 굉장히 잘 들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려워요. 일단 어렵고 그리고 중요합니다. 어려운데 중요하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 광합성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햇빛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햇빛의 중요성 4가지 한번 읊어볼게요. 첫 번째 광합성의 필수 요소입니다. 광합성이라 함은 물이랑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햇빛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필수 요소고 수목의 형태를 결정을 한다는 건데 이제 햇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햇빛을 못 받은 애들이 햇빛을 받으면 키가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햇빛을 만약 오른쪽에 받고 있다 그러면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자라기도 하고 이 햇빛에 따라서 이 수목의 형태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햇빛을 못 받은 애들은 또 굉장히 얇아지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세 번째 생리전의 형상을 발현을 시킵니다. 햇빛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생리적인 형상까지도 이제 발현이 되고 발현이 안 되고 요건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 식물 분포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는 이제 양수, 음수 이런 애들 있죠. 뭐 햇빛이 완전 강하게 들은 데다 양수가 많을 수도 있는 거고 햇빛이 좀 없는 데다 이러면은 이제 음수가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식물 분포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햇빛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장이 몇 나노미터인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파장이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이제 파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골에서 골까지인가 이때 뭐 하여튼 용어가 있었는데, 부분을 이제 파장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식물에서 다루는 광합성에서 쓰이는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340나노미터에서 740나노미터. 이게 380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340나노미터 정도에서 760나노미터까지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광선을 말하는데 이 가시광선은 식물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가시광선 끝에 있는 이 760나노미터 같은 경우에는 적색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이에요. 자색. 그래서 이 적색 밖에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요. 적색 밖에 있다 해서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색 밖에 있다고 해가지고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되시고 이 자외선은 또 UVA, UVB, UVC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UV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UV? 맞습니다. 우리가 살균 할 때 쓰는 그 UV도 여기 자외선에서 온 거예요. UV 살균은 이 자외선 살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요거에 대한 것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빛은 이런 식으로 파장에 의해서 나뉘어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햇빛의 생리적 효과에 대해서 바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는 광질. 자, 파장에 대한 부분인데 빛의 파장을 우린 광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나노미터 이하면은 자외선이고 자외선은 대부분 오존층에 흡수가 돼요. 우리가 자외선을 전부 다 받는다고 하면은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외선을 잘 안 받는 이유는 오존층에서 이제 흡수를 되는 거고 적외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햇빛에서 온 거 그대로 받아내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적외선 같은 경우는 탄산가스와 수분에 흡수를 당해서 이제 인체에 그렇게 막 유해할 정도로 그렇게 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가시광선, 요게 이제 광합성에 이용되는 파장의 빛입니다. 가장 중요한 빛이고요. 이제 좀 시험에 나온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화렵수림에서는 파장이 긴 적색광선이 주로 분포하고 이 침엽수림에서는 다양한 파장의 스펙트럼이 골고루 분포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차이는 화렵수림에서는 파장이 긴 적색광선 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파장이 길다는 건 이렇게 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길다는 거고 이 침엽수리 다양한 파장이라는 거는 이 파장이 짧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파장이 짧은 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두 개가 왜 화렵수림이랑 침엽수림 왜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화렵수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화렵수림은 일단 빽빽해요. 나뭇잎 자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빽빽하고 자, 침엽수림 같은 경우에는 좀 뾰족뾰족합니다. 뾰족뾰족 공극이 굉장히 많아요. 뾰족뾰족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적색광선 예를 들어서 이 파장이 낮은 스펙트럼이 같다고 볼게요. 파장이 낮은 스펙트럼이 가다 보면은 자, 갔다가 튕겨져 나와요. 부딪혀서 나오게 되고, 결국엔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요렇게 크게 야무지게 들어가는 애들, 요게 이제 적색광선이라는 거고, 여기는 뭐 이렇게 피해가지고 적색광선이든 아니면은 이 파장이 작은 거든 잘 패서 요리조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얘기를 조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렸는데,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무쌤이 이것도 알아주면 좋아요. 요걸 한번 보시죠. 적에서는 빛의 빨간색 스펙트럼 파장 이상의 빛을 뜻하며 자외선은 빛의 보라색 파장 이하의 빛을 뜻합니다. 적의 밖이라 해서 적외, 자의 밖이라 해서 자외라고 불리고, 자, UV 같은 경우 UVA, B, C로 나뉘어지는데, UVB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좀 들어올 수 있다. 필수적이다. 햇빛을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UVB입니다. UVB 같은 경우에 비타민 D를 공급해주는 필수적인 빛이고요. 아까 UV 살균, UVC입니다. 그래서 혈균 효과를 나타내는 UVC가 이런 식으로 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다음은 광도입니다. 광도. 룩스라고 이제 단위를 쓰고, 우리가 흔히 뭐 조도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죠. 빛의 밝기를 말합니다. 빛의 밝기, 빛의 세기. 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룩스 이하에서는 저하에너지 광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광죽 현상이라든지 굴광성 현상이 일어나는데,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자, 1000룩스 이상에서는 고에너지 광효과가 일어나는데, 이때 광합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햇빛이라고 하면은 약 10만, 햇빛의 전광, 햇빛 전체를 받았을 때 10만 룩스에서 약 12만 룩스 정도라고 표현을 해요. 네, 12만 룩스에서 10만 룩스. 근데 요 정도에서 약 뭐 한 지금 1% 정도 되네요. 이거에서도 이제 고에너지 광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장, 광죽이라고 불리는 건데, 광죽이란 낮과 밤의 상대적인 길이, 낮이 어느 정도 길이고 밤이 어느 정도 길이냐, 요게 이제 광죽이라는 거고요. 계절의 변화 감지 등 다양한 생리적 활동의 기본이 된다. 나무는 이제 낮이 얼마나 기냐, 밤이 얼마나 길어지냐, 짧아지냐에 따라서 생리적 활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감지를 하고요, 수목에서. 세 번째, 광주기에 낙엽이 지는 수목, 백합나무가 있습니다. 백합나무, 우리 튤립나무라고 부르죠. 이게 광주기에서 낙엽이 집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근데 광주기가 아니고 이제 온도에 의해서 낙엽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낮아진다. 그럼 낙엽이 지는 거예요. 이거. 겨울이 오는구나 하고, 그게 바로 아카시나무랑 이제 자작나무입니다. 아카시는 자작나무는 이제 온도가 낮아진다 하면은 낙엽이 지게 되고, 자, 이 문제가 혹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봤어요. 북반구 고위도 그리고 북반구 저위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해하시려면은 좀 짜증나고 힘들어요,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문제는 북반구 고위도에 있는 거를 저위도에다 심는지, 아니면 북반구 저위도에 있는 것을 북반구 고위도에 심는지, 네,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린 특징을 요것만 딱 알아가시면 됩니다. 북반구 고위도는 낮에 해가 길고요, 북반구 저위도는 낮에 해가 짧습니다. 자, 요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북반구 고위도에 있는 수목을 여기다 심었을 때 어떻게 되냐, 북반구 저위도에 있을 때.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낮에 해가 길던 녀석을 해가 짧은데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해가 길어요. 평소에도 해가 길기 때문에 여기다 옮기면은 해가 너무 짧아지네? 가자마자 해가 너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짧아짐으로 인해서
얘는 곧 겨울이 온다고 감지를 해요. 여기서. 아, 곧 겨울이 오는구나. 곧 겨울이 오네. 이렇게 감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생장을 안 해버려요. 생장을 중지. 그 즉시 생장 중지되고, 생장이 중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육이 불량해지죠. 생육을 해야 되는 시점에 생육을 안 하니까 생육이 불량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요런 식으로 해서 반대에는 또 반대 일이 있겠죠. 네, 요런 식으로 해서 공부해 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요. 너무 깊게 알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정도만 알아가시고. 자, 햇빛과 수목의 생리현상, 햇빛과 수목의 생리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나왔었죠. 이 굴광성. 저에너지 강력과에서 나왔었잖아요. 그쵸? 이 굴광성이 뭐냐면은 햇빛을 한쪽으로 비춰주면 옥신이 햇빛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세포의 신장을 촉진하여 자엽초가 구부러지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햇빛을 여기다 주면은, 예를 들어 식물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식물이 이렇게 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휘는지 한번 보시죠. 자, 햇빛이 정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자랍니다. 하지만 햇빛이 일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면은 햇빛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이 옥신이라는 생장 촉진 호르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반대쪽으로 갔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자라겠죠. 이렇게. 여기가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길어지겠죠. 점점 이렇게 길어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굴광성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따라가게 되는 요 생리 현상을 우리 굴광성이라고 해요. 굴광성에는 이제 광색소인 이 크립토크롬이 관여를 합니다. 자, 다음 굴지성이란 말이 있어요. 또 굴지성. 굴지성은 우리 나무 이렇게 있을 때 나무가 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자라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자라는데 이 밑으로 자라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밑으로 자라냐면은 지구의 중심을 향을 자라는 뿌리는 양성 굴지성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나무의 수관과 꽃은 양성 굴지성의 정반대인 음성 굴지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하나 하시죠. 지구 중심에 가까워지면 이제 플러스고요. 그리고 멀어지면 마이너스입니다. 지구 중심이 기준이 돼서 지구 중심과 가까워지면은 플러스, 멀어지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 같은 경우는 양성이고 이제 나무나 꽃은 이제 위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자라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성 굴지성이 된다는 거죠. 자, 수평근이 밑으로 구부러지는 원리. 왜 뿌리가 구부러지게 되냐? 옥신이 뿌리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아래쪽의 세포의 신장을 억제하고 위쪽의 세포가 빨리 자라게 함. 자, 보통 옥신은 생장 촉진제라고 했는데, 생장 촉진 호르몬이라고 했는데, 아래쪽의 세포로 가는데 아래쪽의 세포를 억제시켜요. 아래쪽으로 가는데 아래쪽의 세포를 억제시켜요. 뿌리에서는 옥신이 고농도가 되면요, 그 부위의 생장이 억제가 됩니다. 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부분. 뿌리에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옥신의 성질이. 뿌리에서는 어느 정도만 있으면 괜찮은데, 저농도면은 생장이 촉진돼요. 하지만, 고농도가 되면 오히려 억제가 됩니다. 그거를 이용한 게 이제 굴지성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원래 이렇게 측면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밑에가 옥신이 고농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생장 억제가 됩니다. 오히려 옥신이 많음으로 인해서 생장이 억제가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가 덜 자라고 여기 위에가 더 이런 식으로 자라게 되겠죠. 위에가 더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꺾여진다는 거예요. 요게 뭐라고요? 굴지성입니다. 뿌리의 굴지성을 말하고요. 자, 다음은 광색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식물이 어쨌든 간에 그 햇빛을 이용하게 되려면은 이 광색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광색소는 햇빛을 인지하는 녀석들이거든요. 햇빛을 인지하는 녀석들. 자, 그거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파이토크롬입니다. 피토크롬. 피토크롬은 필기 하나 가시죠. 시간 측정 장치예요. 식물의 시간 측정 장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광색소입니다.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피토크롬은 일단 분자량이 12만 달톤. 이거는 원자의 수를 나타내는 이제 단위인데 10만 달톤 가량 되는 두 개의 동일한 폴리펩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폴리펩타이드가 뭘까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피토크롬은 단백질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피토크롬. 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피토크롬은 이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자, 이 단백질은 어떻게 단백질이 되기 전에 무슨 형태인지 아시나요? 단백질이 되기 전에 무슨 형태냐면은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네. 단백질이 되기 전에는 이 아미노산 형태로 있어요. 자, 이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처럼 생겼습니다. 이처럼. 이 카르복실기를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고 그 왼쪽에는 아미노기라고 하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미노기가 모여야지 이제 단백질이 되잖아요. 아미노산이 모여야 단백질이 되는데 아미노산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되냐면은 아미노산에 있는 카르복실기랑 또 다른 아미노산에 있는 이 아미노기랑 합쳐져요. 합쳐지는데 물을 방출합니다. 이 밑에 있는 H2O를 방출하고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거든요. 요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 그럼 폴리펩타이드 결합은 뭐냐? 이 펩타이드 결합이 엄청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폴리펩타이드 결합입니다. 즉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있다는 거는 이제 아미노산이 엄청 많이 단백질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이 피롤이 4개 모여서 이루어진 발색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피롤도 한번 봐볼게요. 피롤 이 피토크롬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피롤이 4개 이렇게 모여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뭐라고 불리냐면은 테트라피롤이라고 부릅니다. 테트라피롤. 피롤이 4개 붙어 있어서 이제 테트라피롤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긴 발색단을 가지고 있다. 발색단이라는 거는 이제 빛이 발하게 되는 거를 이제 유도하게 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색단. 이것도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구조적인 거여서. 세 번째, 암흑 속에서 기르는 식물체 내에 가장 많은 양이 들어가 있고 햇빛을 받으면 합성이 금지되거나 파괴됨. 이 피토크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금지되거나 파괴되면서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햇빛을 받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암흑 속에서는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흑 속에서 있는 식물이 가장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이 피토크롬이. 자, 네 번째, 뿌리를 포함한 생장점 근처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요. 세포질과 핵 속에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피토크롬이 파장 660나노미터, 730나노미터 이 빛이 달라질 때마다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PR 형태. 이건 비활성 형태인데 730나노미터 파장일 때는 비활성 형태가 되고요. PFR, 이때는 활성 형태가 되는데 660나노미터 파장일 때 얘가 활성이 된다는 겁니다. 즉 스위치 같은 거예요. 스위치. 파장을 730을 준다. 좀 높여서 730을 준다. 그러면은 얘가 생리적인 활동을 멈춰요. 근데 얘가 만약에 조금 파장을 줄여서 한 660나노미터 파장으로 간다. 그럼 갑자기 스위치를 킨 것처럼 생리적 형상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730나노미터 파장일 때는 대부분 PR 형태, 이게 피토크롬 레드라는 형태거든요. 피토크롬 레드 형태로 존재하고 전체 99%가 피토크롬 레드로 완전히 비활성 형태가 되고, 그 다음 660나노미터 파장일 때는 대부분이 이게 피토크롬 파 레드거든요. 파 레드 형태로 존재하고 전체 80%가 피토크롬 파 레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 상태가 되면 광주기 영상, 줄기 생장, 종자유명, 광 형태 변화 등 생리적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즉 얘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형태로 되는 거고. 그리고 식물은 이 PR과 PFR 형태,
이 상대적 비례로서 밤의 길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흑 형태가 되잖아요. 암흑 상태가 되면 아까 햇빛을 받으면 합성이 금지되거나 파괴된다고 했죠. 다시 암흑 상태가 되면은 스물스물 이 PFR에서 이 활성 형태에서 비활성 형태로 스물스물 천천히 환원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광색소, 이 피토크롬 이외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게요. 한 번씩 쭉 읽겠습니다. 포토트로핀. 근데 광색소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포토트로핀입니다. 포토트로핀은 아까 그 햇빛을 향해 따라가는 이 굴광성과 뿌리가 밑으로 유도되는 이 굴지성을 유도하는 색소고요. 자, 청색광, 그리고 자외선 UVA 구간을 흡수하는 플라보프로테인의 일종입니다. 플라보 프로테인은 황색 단백질이라고도 해요. 황색 단백질. 어쨌든 이런 플라보 프로테인의 일종이고 크립토크롬과 함께 식물이 햇빛에 반응을 보이면서 생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잎의 확장이라든지 어린 식물의 생장 조절, 줄기 생장 유도 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많이 들어봤죠. 이 크립토크롬은 굴광성에 관여를 하는 색소고 320에서 450나노미터. 얘랑 거의 똑같네요. 포토트로핀이랑 거의 같네요. 청색광이랑 UVA 정도의 파장을 흡수하고 보라색에서 청색 정도의 파장을 흡수하고 피토크롬과 함께 작용하여 햇빛에 의한 식물의 반응이 일어난다. 피토크롬과 함께 작용해서 햇빛에 의한 식물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알고 계시고, 자, 다음은 HIR이라는 이 고강도 반응입니다. 고강도 반응은 종자 발화, 줄기 생장 억제, 잎의 신장 생장, 색소 합성에 관여를 하고요. 적색광, 원적색광에 의해 상호환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상호환원이 안 된다. 원래 대부분 이제 이 적색광, 원적색광이 뭐냐면은 적색광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적색광이. 요게 적색광입니다. 그리고 얘가 원적색광이에요. 비활성 상태가 될 때가 원적색광, 활성 상태가 될 때가 이제 적색광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 상태에 비활성 상태가 될 때 서로 그 생리적 발현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형태가 스위치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얘는 단지 이 고광도일 때 어느 정도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독자적으로. 그 세 번째 보시면 청색, 적색, 원적색 부근에 한 개 이상의 흑광 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광 정점이란 뭐냐면은 이제 빛이 가장 많이 흡수될 수 있는 그 파장대의 그 나노미터를 말해요. 흑광 정점을.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녀석, 또 중요한 녀석이죠. 이 엽록소입니다. 엽록소는 이 엽록체에 있어요. 엽록체에 있는 녀석이고 광합성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색소예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색소고 엽록체 안에 있으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색소고요. 대부분 엽육세포에 있으나 어린 가지의 수피와 어린 과일에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잎에서 엽육세포에 있기 때문에 잎에서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고 어린 가지나 어린 과일에서도 그러면은 광합성이 일부는 일어난다는 거죠. 이 엽록소가 있기 때문에. 자, 피롤이 모여서 4개의 고리를 만들고 피롤이 4개 모여서 고리를 만들고 이거 아까 피토크롬이랑 똑같죠? 피토크롬이랑 같습니다. 피토크롬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테트라피롤 있는 구조고 얘는 조금 달라요.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피롤 분자에 긴 꼬리 모양의 파이톨이 부착되어 있으며 마그네슘이 중심 원소이다. 마그네슘이 중심 원소이다. 별표. 다섯 번째, 비극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물에는 잘 녹지 않으며 에테르에 잘 녹는 지질 화합물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특징을 가져가셔야 될 게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은 극성을 띱니다. 물은 극성을 띠며 극성인 물질은 이거 적으셔야 돼요. 물에 잘 녹는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에테르 보이시죠? 에테르가 뭐냐?
자, 그러면 어쨌든 얘가 비극성. 얘는 극성이 아니기 때문에, 비극성이기 때문에 물에는 잘 녹지 않아요. 그럼 얘는 뭐, 에테르에 잘 녹는다고 하는데, 에테르는 뭐냐? 에테르는 이제 유기용매라고 해서, 액체 상태의 유기물입니다. 액체 상태의 유기물을 말합니다. 이 그쵸? 액체 상태 유기물을 말하고, 에테르에 잘 녹는 이 지질 화합물이라고 했는데, 지질이라는 말 자체가 이 유기용매에 잘 녹는 물질을 우리는 지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에테르에 잘 녹기 때문에 지질 화합물인 거고, 엽록소는 그러니까 뭐예요? 지질이에요, 지질. 엽록소는 지질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카로티노이드까지만 하면은 오늘 끝날 것 같은데, 엽록소 아까 구조 제가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엽록소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운데 이 중심원소 마그네슘이 있고요. 가운데 마그네슘이 있고, 죄송합니다. 이게 테트라피롤 꼴이에요. 테트라피롤 고리. 테트라피롤이 이런 식으로 4개가 있는 거예요. 피롤이 4개가 붙어 있고, 아까 뭐였어요? 긴 꼬리 모양 파이톨이 부착되어 있었고 했었죠. 이 꼬리가 파이톨입니다. 파이톨. 이 꼬리가 파이톨 꼬리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구조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 어찌됐건 간에 이거 지금 좀 지워졌네. 이 카로티노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카로티노이드는 이소프레노이드 화합물의 한 종류입니다. 이소프레노이드는 이제 지질 화합물이에요. 지질. 마찬가지로 지질은 아까 유기용매에 잘 녹는 그런 물질이라고 했었죠. 액체 상태의 유기물. 자, 두 번째, 식물의 노란색, 오렌지색, 적색 등을 나타내는 광합성 보조색소입니다. 자, 이 카로티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음지에 사는 그런 물질도 있죠. 이 음지에 사는 얘들. 음지에 사는 나무들, 생육이 잘 안 좋은 것들 보면은 잎이 노란색이나 막 약간 오렌지색으로 약간 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단풍 드는 것들 중에서도 이 노란색이나 이런 색깔을 띌 때가 있죠. 단풍 지는 애들도. 그게 이 카로티노이드 색소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카로티노이드의 색소가 있기에 그렇게 색이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광합성 보조색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엽록소에서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파장의 빛을 이런 보조색소에서 흡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 광합성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극대화시키는 거고, 이 광산화 작용에 의해서 엽록소 파괴를 방지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광산화 작용이란 뭐냐면은, 광산화 작용이란 말 그대로 광 때문에 산화가 일어난 거예요. 빛 때문에 산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든 물질,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핵과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쪼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들어가긴 좀 힘들고요. 이 원자핵과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과 원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원자가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이런 식으로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어요. 네, 전자는 이런 식으로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햇빛을 받으면요, 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햇빛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햇빛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햇빛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전자가 고에너지 상태가 돼요. 고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자 껍질 있죠.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데,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일수록 고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바깥 껍질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고에너지 상태가 돼요. 고에너지 상태가 뭐라고 하냐면은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들뜬 상태. 이 들뜬 상태에 있던 얘는 어떤 식으로 되게 되냐면은 무엇인가랑 계속 반응을 하려고 해요. 계속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이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 햇빛으로 인해서 고에너지 상태가 돼버렸으므로 빨리 다른 데 에너지를 주고
빨리 다른 데다 에너지를 주고 자기는 안정적인 상태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누구랑 결합을 하게 되냐? 첫 번째, 대부분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몸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해버려요. 그럼 산소는 어떻게 되냐면은 산소가 들뜬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들뜬 산소가 돼버립니다. 산소도 다른 데랑 반응을 하려고 하죠. 근데 산소랑 반응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산화라고 합니다. 이 들뜬 산소가 어떤 물질과 반응을 해서 이제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이 광산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들뜬 산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응성이 커서 이 세포를 파괴를 시켜요. 그래서 엽록소를, 세포 안에 있는 이 엽록소, 소기관들도 파괴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엽록소를 파괴하는데 이거를 이제 방지시켜주는 게 이 카로티노이드, 광색소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런 게 뭐라고 하냐면요, 광산화라고 하죠. 이게 보시면 되시고, 이 밑에 있는 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광색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포 내 신호로서 그 세포 신호를 받아들여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게 광색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광색소와 식물 호르몬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까 폴리펩타이드 설명 한번 드렸었고, 광색소는 빛의 정보를 읽어내는 통역사입니다. 빛이 어떤 정보인지 읽어내서 이제 식물체 내에서 어떤 생리적 현상을 발현을 시키는,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광색소고, 흑광전점 말씀드렸었고, 이제 극성, 비극성인데, 극성, 비극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물에 대해서 다룰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극성인 물질은 극성에 잘 녹고, 이제 비극성인 물질은 비극성에 잘 녹는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광반응에 대해서인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반응부터 암반응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